1회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1회 시험. 야, 이게 제가 20년 강의를 했는데 한 7년 전에 입시할 강의할 때 그때는 여기 한 300명씩 앉아 있는 그런 식의 강의거든요. 단과가. 그때 이런 칠판을 써보고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칠판을 써보네요. 예. 여기서부터 써야 되나? 그 첫 번째 시험의 그 위에 타이틀에 보시면 그 답안 쓰기를 위한 예비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참 별일이 다 있네요. 휴지 좀 주세요. 답안 쓰기를 위한 그 예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유형 부분들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쓸 건지에 관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에서의 그 특히 문법 문제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자료 분석, 이게 제일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이 얼만큼 잘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정도가 이제 뭐냐면 조건에 맞추어서 쓰는 거죠. 조건에 맞게 답안을 쓰는 거. 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 분석을 할 때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론적인 지식들을 당연히 요구하겠죠. 요구하는데 그 전 시험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저 이론 지식이라고서 이야기하는 것들 뭐 또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출해서 적는 그런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외워서 쓰면 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그 형식에서 혹시 그 교육부에서 나왔는 그 평가원인가요? 그 자료에 보면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입형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문제밖에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수령은 교육학하고 이제 겹치니까 이제 중복되니까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단순 암기를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기입형도 사실은 암기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기입형 시험은 내가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요.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식의 시험이었는데 아마 바뀌는 시험은 자료에서 뭔가를 빼서 와야 되거나 빼와야 되거나 또는 그 자료에다가 적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적어내야 하는 그런 식의 기입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술형은 지금까지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성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에 따라서 걔네들을 작성해 나가야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료 분석, 또 하나는 조건에 맞추어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번 같은 경우에 유형은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기입형 문제가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이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알면 쓸 수 있고요. 모르면 못 쓰는데 기억은 문맥에 맞추어 보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알아야 쓰는 거죠.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렇다고 뭐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 다음은 시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시제라고 하는 이제 화제가 나와 있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어저께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 이제 다시 내가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답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기출 문제의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구성하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보면 답이 뭐지?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열이면 한 8, 9번 답이 뭐야? 답이 뭐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네? 뭐 그래서 이제 이론 모르겠으면 개론서 또 찾아가지고 답에 맞는 내용들 찾아서 보고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시선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이제 학교 가시면 또 출제해야 되니까 문제 출제해야 되니까 그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 또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학부 다니면서 봐왔던 선배 후배들 정도 라인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 가면 중견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부장급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빨리 된 케이스, 학교에 충성하고 이런 애들 이제 좀 빨리 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지네들 어렸을 때는 아니죠. 지네들이 초임 때 생각 못하고 요즘 애들이 자꾸 문제를 이상하게 내, 잘 못 내, 뭐 이렇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이상하게 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마 그 교과서가 이제 지금 이제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용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수용적인 입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학교 문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문 문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져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는 이렇게 출제했는데 다른 선생님이 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야기하기 또 껄끄러워. 왜냐하면 동료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수정하게 만들지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 측근에 있는 권위자의 의견을 내세워서 이거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그따구로 이야기를 해야지. 얘가 이제 조금 듣거든요. 그럼 그 권위자가 누구냐면 저거든요. 그래서 왜 권위자 같이 안 생겼습니까? 저도 지금 학교에 가면 교수거든요. 애들은 저를 교수로 봐요. 그게 좀 쓸쓸한데 사실 저는 교수예요. 저는 교수이고 싶어요. 저는 강사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한 몇 년 사이에 자꾸 드는 생각이 강사는 강사일 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걔네들한테 그래서 한편으로 좀 미안해요. 걔네들은 나를 여러분들이 교수님 생각하듯이 나를 교수로 생각할 텐데 예? 그렇지만 여기 와가지고 강사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강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100여 명 매년 치면 한 4, 500명 그 정도 수준만 나를 교수로 생각하지. 걔네들도 졸업과 동시에 저를 강사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권위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 뭐 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견해도 있지만 학교 문법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쫙 해주면 그거 그대로 가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가가지고서 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수정했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교육 과정이죠. 근데 사실은 교육부에 보면은 교육 과정 말고 그 기저에 있는 학교 문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고 어저께 기출문제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학교에서 지금 다루어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좀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2년 전인가요? 수능에서 그 받침에 바른 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교체가 2번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임용 공부하듯이 보는 시선으로 그에 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답이 복수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학교 문법의 시선에서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답이 하나다. 물론 하나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인 것도 있지만
하나다,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보다 지금 최근에 시험 경향도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좀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맞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거를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 관점에서 보면 또 저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다음에 있는 관건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한번 하실 때 좀 이렇게 제대로 해서 올해 의외로 많이 뽑죠? 저만의 생각입니까? 실망하셨나요? 왜 이거밖에 안 뽑아? 이렇게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좀 들은 바로도 그렇고 의외로 많이 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뽑아요. 긁어 모은 것 같아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애들까지 다 이렇게 쑤셔가지고 지금이 나가는 게 좋을 걸 뭐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올해 빡시게 하십시오. 빡시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빡시게 하셔서 원하는 곳에 합격하시고 내년에는 교단에 쓰셔야죠. 저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가 특강 갈 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번 부분의 시제 부분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일단 제가 좀 읽어보면 국어의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상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학교문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론서 보면 동작상이라는 말 거의 잘 못 보죠. 상이라고 나옵니다. 상. 에스펙트는 원래 상이거든요. 동작상은 이제 학교문법에서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개만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작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름이 동작상입니다. 그래서 동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제는 자연적 시간이 아니라 문법적 시간을 말하는데 따라서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현일 뿐이며 시제와 시간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시제의 개념인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시제를 운운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 그래요. 시점, 포인트가 되는 거.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이 서는 그 시점을 우리가 기준시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시. 그래서 그 기준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 시제의 구분이 나누어지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야기는 기준시가 뭐냐면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이죠. 말하는 시점. 그래서 얘를 발화시라고 말하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시제를 절대 시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 시제의 기준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발화시가 되는 거죠. 절대 시의 기준시는 발화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후관계, 과거 시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화자가 말한 시점보다 앞선 거, 현재 시제는 두 시점이 일치하는 거, 미래 시제는 화자가 말한 시점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보다 앞선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1번이 나와 있고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그러니까 최근의 시험은 이제 이런 것 부분들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도 개론서 보실 때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이 있고 그 예문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오잖아요. 다 원래 그 어학 논문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 설명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설명들은 대부분 개념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쓴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시험의 최근 방식이 이 사람들이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는 방식과 거의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에다가 그 예문이 가지고 있는 예문의 특수성이 거기에 다 이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교체가 되는 거죠. 아니면 추가되거나.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1에서 진수가 성찬을 본 것은 화자가 말한 시점보다 앞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진수는 어제 책을 읽는 성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지금 개념이 어떻게 해서 이입이 되어 있는 거냐면
진수가 성찬을 본 것,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건이 되는 거죠. 요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위에 예문에 보시면 진수가 성찬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 내용은 결국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전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거든요. 이게 혼문장이면 그 문장 전체고, 겹문장이면 뭐 전체 문장 또는 후행절이 되거나 혹은 아는 문장이 되거나, 이런 전체 문장, 주 문장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가 몇 번 있긴 하지만, 몇 군데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후행절이 중심이 들어가 있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대등절일 때는 후행절, 종속절이거나 대등절일 때는 후행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서는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암긴 문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 치는 내용들 중에서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종결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결형은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말하는 거죠. 그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행위나 성질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어말음이 엇을 써서 과거 시제음을 나타냈다, 이렇게 돼 있죠. 엇이 여기 종결형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가 바로 사건시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했던 게 아신다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띄엄띄엄 본 것 같네요. 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혼문장의 경우죠.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뒤에 보통 여기 서술어 부분에 사건의 내용이 어디까지에 보통 들어가냐면 어간까지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간의 내용까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뭘 봤니 얘가? 진수는 성찬을 보았다 했을 때 보다라는 거죠. 보다. 그러니까 본 것이에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애들, 여기 어간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어미들이잖아요. 그럼 종결어미가 있고 비종결어미가 있겠죠. 요 비종결어미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로 선어말 어미들이잖아요. 요 선어말 어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높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 서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화자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갔네 하면은 뭘 나타내는 거죠? 화자와 주체의 높임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어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어시 들어갔네? 여기 들어가면 아시나 어시 들어갔다? 앞에 있는 이 사건이 내가 말하는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종결어미에 거기 있는 것처럼 뭐 보았다 해서 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고 싶다, 진술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자가 상정이 되어 있다면 그 청자가 나보다 높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낮은 사람이다. 다라고 끝났으니까 헤라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에 사건과 그다음에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화자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서술어가 보통 저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바로 사건을 잘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저기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엇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문장이 복잡해져도 똑같아요. S1, V1, S2, V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선행절이고 이게 후행절이죠. 그럼 이렇게 이어진 문장 할 때 우리가 보통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뒤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행절. 종속적이든 대등적이든 후행절 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후행절 또는 주절이라고 말하고요. 아는 문장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다 서술어가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결
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결 어미가 관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서술어를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결형이라고 말해요. 연결 어미가 관여하니까. 얘는 여기 있는 애는 안긴 문장이 있죠. 원래는 전성형이라고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성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관형사절일 때. 그래서 얘는 관형사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개론서 보면 관형사형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관형사형은 관형절의 서술어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개론서 같은 거 볼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독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지금 진수가 성찬을 본 것, 요건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요것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하는 거죠. 화자가 말한 시점은 발화시겠죠. 그보다 앞서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선어말 어미 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찬이 책을 읽는 행위는 화자가 말한 시점보다 앞선이겠죠. 앞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서 나타내고 있다. 여기 보면 성찬이 책을 읽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말을 바꾸면 사건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서의 사건은 뭐냐면 진수가 성찬을 본 사건이고 이거는 다른 사건이죠. 성찬이 책을 읽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어디에 있냐면 관형절 안에 있는 거죠. 관형절 안에. 그러니까 요걸 나타내는 게 지금 관형사형 어미가 나타내주게 되는 거잖아요. 요 사건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어시 들어갈 때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얘가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는 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시 편의상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 요 1번의 사건시가 시제가 언제야 라고 했을 때 발화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어 그래서 과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도 따질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제가 뭐지 했었을 때 얘와 똑같이 발화시를 가지고서 따져보자.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근데 얘보다 얘가 앞서서 일어났으니까 그럼 얘가 과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죠?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얘가 과거가 아니라 는이 써져 있다는 것은 현재인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는이 잘못된 건가? 얘가 잘못된 건가?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형절 안에서 시제를 판단하는 것은 발화시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는 화자가 말한 시점이 기준이 아닌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종결형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결형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 그럼 제가 말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진수가 성찬을 봤을 때에 성찬이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진수가 성찬을 보고 있을 때 성찬이 뭐 했지? 했었을 때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책을 다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읽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거죠. 그때 받는 시점에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시점상 일치하죠. 이렇게 기준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뭐가 돼요?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는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책을 읽는 행위는 기준이 되는 시점의 당시에 일어난 일이므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쓴 것이다. 요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우리가 상대시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대 시제는 우리가 연결형의 상대 시제는 잘 따지지 않으니까 대체로 상대 시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관형절에서 나타납니다. 관형사형에서. 관형사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절대 시제는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종결형을 보고 판단합니다. 종결형을 보고 절대 시제를 판단하고 상대 시제는 종결형의 사건과 관형사형의 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관형사형의 그 표지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품사 분류 기준인데 이 부분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조건에 맞게 쓰기라고 하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예문 밑에부터 볼게요. 1에서 이것 윤지 가방은 형태 기능에 있어서 공통적 속성을 가진다 해놓고 뭔지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죠. 문제로 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통적 속성은 뭐냐면 뭘까요? 형태 기능에 있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말하는 것은 체언이다 이 뜻이겠죠. 그 위에 보면 품사 분류할 때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조건들을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형태 기능까지의 조건을 봤으니까 이때 형태 기능은 그 기준 중에 기능까지 순차적이니까 기능까지 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요 세 개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체언이죠. 공통적 속성은 체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애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명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적 속성으로 봐서 명사라고 해서 그건 용어를 썼지만 사실 그 체언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 수사, 명사 구분 없이 체언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 체언을 명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명사라고. 그럼 다 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형태가 바뀌지 않으며 문장에서 주어, 서술어, 관용어와 같은 모든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윤지와 가방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반면 이게 명사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낸다. 그래서 대명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명사, 대명사는 의미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단은 이것, 윤지, 가방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나타낸다 해서 이것, 윤지, 가방의 공통점은 자립할 수 있는 말. 자, 그래서 일정한 자격이라고 했을 때 자격이 나오는데요. 자격은 격을 말합니다. 격, 케이스, 격. 다르게 얘기하면 주격, 서술격, 목적격 할 때 그 격, 그것을 이제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는 이것과 결합해 주어임을 나타내고 의는 윤지와 결합해 관형어, 이단은 가방과 결합해 서술어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말을 기능 기준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사라고 쓰시면 안 되고 관계언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관계언. 그래서 이런 이런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 알고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되면 덤비게 되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거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함정에 빠지는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그 기출문제 할 때도 나왔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불려우 있었잖아요. 불려우. 불려우, 불려우, 불려우 이렇게 바뀌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니은 첨가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이게 A하고 D 부분이 전부 다 니은 첨가였거든요. 그래서 A와 D는 음의 기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예전에 뭘 많이 썼냐면 니은 첨가라고 해서 답을 겁나 많이 썼어요. 다 틀렸죠. 왜 안 되냐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음운 변동의 유형을 쓰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첨가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 첨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안 먹힙니다. 그런 초딩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틀린 거예요. 첨가 이렇게 딱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죠. 이거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근데 이제 조건을 잘 못 본 거죠. 띄엄띄엄 보고 덤벼드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알면서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다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다는 또 조사 이나 의와 형태적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나 의는 형태적 변화가 없지만 이다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형태적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는 동사나 형용사가 가진 특성과 비슷한데, 조사나 어미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변화하는 말을 형태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가변어라고 써줘야 되겠죠. 서술격 조사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변어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식의 문제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하게 뭐 암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에 가서 보겠습니다. 높임 표현. 미리 말씀드리는데 답안 쓰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답안이 조금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문제들보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답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또 너무 지금 기출 문제들처럼 너무 안 써도 되는 문제가 나오면 또 욕을 할까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뭐 내라면 낼 수 있죠. 나도 좋거든요. 왜냐면 채점하기 너무 좋거든요. 작년에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 제가 아무리 길게 써도 한 두 줄이면 끝날 것 같은 문제 이런 거 있었거든요. 서술형에. 너무 좋잖아요. 기호를 쓰라면 1번, 4번 요것만 딸랑 쓰면 되니까 서술형이라도. 그런 문제를 내고 싶은데 욕먹을까 싶어서 저는 그 정도의 대범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좀 길게 쓰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친 시험이 좀 제법 제일 길다라는 거. 예. 자, 높임 표현은 교수 학습하기를 위한 자료이고, 보기 2는 보기 1에 나타난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를 등급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활동지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토픽은 높임 표현이죠. 높임 표현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운드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작성 방법에 보면 아마 출제자들이 일부러 그걸 명시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작성 방법에는 이 마치 위에 나오는 화제어 타픽 부분과는 무관하게 작성해도 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위에 문제에 보면 분명히 그 범주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주에 따라서 쓰셔야 돼요. 계속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2014년도에 대칭동사 나왔었던 문제들 보시면 작성 방법에 대칭동사와 관련된 문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거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0점 나오죠. 그 위에 보면 대칭동사와 대칭동사가 아닌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 방법도 이런 거 보실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점수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잘 써놓고 0점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은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라고서 이야기되어 있죠. 이렇게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단어들이 이런 문구들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딱 멈춰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뭘 보냐면 물어봐야 돼요.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가 뭐죠?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 아직도 촌스럽게 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이제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는 종결함이죠. 종결함이. 그러니까 종결함이를 봐야 돼요. 묻는 거죠. 종결함이. 자, 그 다음에 발문을 봤으면 이런 부분을 이제 발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운드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제, 출제 영역을 설정해줘요. 분명하게 콕 찍어. 물론 아닌 경우도 덜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 출제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조건들을 명시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조건들. 큰 조건들을 말하겠죠. 큰 조건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자료나 보기나 제시문으로 넘어가시고, 서술형이니까 작성 방법이 있는가 보셔야 되겠죠. 작성 방법이 없으면 발문의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될 거고, 이제
작성 방법이 있으면 작성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보기 2에 A와 B에 들어갈 형태를 보기 1에서 찾아 제시하고 그 기능을 설명해라 했을 때 이 형태가 뭐냐? 아까 발문에 나와 있었죠. 보기 1에서 상대 높임의 실현 요소를 찾아서 정리한 거다 그랬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종결어미의 형태를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뜻이죠. 종결어미의 형태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라. 종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죠. 문장 종결 표현으로서의 기능, 상대 높임으로서의 기능. 그럼 여기는 뭘 써줘야 되겠어요? 상대 높임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평서문이고요, 평서형이고요, 뭐 명령형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높임의 등급,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보기 1에 2에 나타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높임 표현의 실현 방법을 각각 말하고 이를 1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1번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종결어미들이죠. 그러면 1번의 기억의 종결어미는 구먼, 니은은 어요가 되겠죠. 어요. 디귿은 니, 리을은 비읍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등급에 따라 나열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등급을 알아야 되겠네요. 구먼은 하계체. 밑에 다 있는데 뭘 또 다 쓰고 그러십니까? 그 다음에 어여는 해요체고, 그리고 간리할 땐 니는 헤라체겠죠. 그 다음 비읍시다가 있는데 이거 또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데 또 누가 질문할까봐. 그 학교문법에 보면 이 상대높임 등급체, 그러니까 종결어미의 체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문법과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보시면 4종, 그러니까 6종 중에 3종인가 4종이 제시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책이나 뭐 고1 교과서 같은 데 덜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 확인 안 해봐서 이게 교과서마다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명백하게 동일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 아사모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교과서에서도 또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론서에서 본 형태와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읍시다입니다. 비읍시다. 비읍시다 같은 경우에 얘는 크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게 나와 있고 요게 하오체죠. 그럼 위에 하십시오체가 있는데 대개의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몇 교과서에서 뭐가 있냐면 십시다. 그 다음에 시지요.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어 그러니까 학문적 관점에서도 저 두 가지는 하십시오체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진짜 기출문제 출제한다면 어떻게 출제할지 잘 모르겠어요. 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제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얘는 대체로 공통적이에요. 얘는 하오체로 공통적입니다. 요거는 하오체로 공통적이니까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한 거고 하십시오체가 문제입니다. 하십시오체가. 청유형일 때 하십시오체가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 뭐 제시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십시다는 비읍시다에 시가 결합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 시는 상대 높임이라고 보다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난 거다. 그래서 저 십시다를 하나의 형태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지요 같은 경우에도 이 요가 비격식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격식체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요체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빠지면 해체가 돼야 되겠죠. 해체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 좀 갖다 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해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틀렸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또 이야기하기 좀 그래서. 예. 근데 대체로는 하십시오체로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저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감탄형의 하십시오체도 보통 제시를 안 합니다. 감탄형 하십시오체도 비어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 순서대로 하면 A는 구먼이 와야 되고 B는 비읍시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구먼은 하계체고 비읍시다는 하오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하면은 하계체는 청자를 예사로 낮추는 거, 하오체는 예사로 높이는 거, 요것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갈로 2번에 나타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인데 이건 뭐 어렵진 않죠. 주체 높임은 C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이렇게 잡이 나타나 있죠.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최근에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뭘 출제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EBS를 봐도 그렇고 모고를 봐도 그런데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 특히 형태 바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중세국어의 형태 바꿈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활용에서 나타납니다. 형태 바꿈. 특히 불규칙 활용에 많이 나타나죠. 불규칙 활용에서 형태 바꿈의 예들이 많고 중세국어니까 고경에서도 나타나요. 고경에서도 기억이 더 생긴다거나 뭐 리을 이응으로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처럼 고경의 형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조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 변화. 특히 이 같은 경우 중요합니다. 이. 그래서 이의 경우들의 조사. 또 하나가 이제 관형격 조사일 때, 뭐 이런 것들일 때 또 나타나고. 그 다음이 이제 어미인데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요 어미 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해보면 우리 시험에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교체죠. 대표적으로 거어의 교체가 어렵습니다. 거어가 교체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는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자동사냐 그 다음에 타동사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죠. 이거는 거어가 교체되는 거예요. 거가 들어가거나 어가 들어가거나 교체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억 탈락 내지는 약화되는 경우에 이 경우는 약화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라서 거어의 교체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출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해놓으세요. 거어. 그 외에는 이제 외우는 거죠. 여기 나왔던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어미들 서법 어미들 중에서 뭐 감동법 어미 이런 애들 바뀌는 거 그런 애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 바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인 걸 물었으니까 첫 번째 요 시는 중세국어에서는 시나 샤로 교체가 되긴 하지만 하고 현대국어에서는 시로만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에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죠. 선어말 어미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니까 중세국어나 현대국어나 똑같죠. 요 잡 같은 경우에는 삽이나 잡과 같은 이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현대국어에 가면
특히 이제 동사에 의해서 실현입니다.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동사,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쭈다 같은 동사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연결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드리면 얘도 따로 띄어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변천 과정. 그래서 잡이 잡. 얘네들이 중세 15세기에는 확실히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데 쓰였지만 근대로 넘어가면 두 가지로 이렇게 기능이 바뀌면서 사라지니까 객체 높임의 기능은 상실합니다. 객체 높임 기능은 상실하고 얘네들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기능의 일부로 돌아서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손법을 나타내는 어미들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근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물어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서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습, 비읍 뭐 이런 경우들이죠. 그다음 공손법 같으면 오나 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현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고지고대로 묻지는 않겠지만 자료를 주워놓고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얘네들 이 변천 과정은 객체 높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기보다는 얘네들이 어떻게 기능이 변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저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객체 높임의 기능을 하다가 상대 높임이나 공손법의 기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객체 높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물으면 답이 달라져요. 이렇게 물으면 중세 국어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죠. 요게 아까 얘기했던 또 써야 되네. 아이고. 얘네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 국어에 오면 어떻게 바뀌죠? 요게 동사 어간들, 그러니까 동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들이다, 뵙다, 여쭈다, 모시다 이런 애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뭘 묻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묻는지를. 작년 시험에 그런 거 나왔었죠. 디귿시옷. 여러분들이 공부한 건 표기만 공부했고 작년에 나왔던 거는 발음이죠. 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옷으로 통일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쓰셨으면 틀린 거죠.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아픈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돋아나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세기의 객체 높임이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기능이 바뀌었게 물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뭘 묻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했는데 작년 시험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 자료 분석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는 현대국어와 다르지 않지만 똑같아요. 동일하지만 객체 높임은 동사 어간에 의해서 실현된다 해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모시고인가요? 모시고를 들어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문장의 짜임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제시문 주고 그 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이소리 현상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때 막 단어들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묻는 문제 막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길진 않더라도 문장 단위들에서 물어볼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문장의 짜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 문장의 짜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작성 방법에 보시면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비종결어미 체계의 A와 B에 해당하는 형태를 자료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통사론과 형태론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품사고요. 하나는 어미 체계거든요. 이 어미 체계가
통사론하고 연결될 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장의 짜임입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비종결 어미들은 전부 다 문장의 짜임과 관련이 있어요.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문법 요소하고 다 관련이 있죠. 문법 요소와 관련이 있고 비종결 어미 체계는 문장의 짜임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비종결 어미 체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별개인 것처럼 보이신다면 형태론과 통사론에 대한 이해가 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는 항상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된 게 이걸 형태론으로 봐야 되나 통사론으로 봐야 되나 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왜 그러냐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 문법의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학교 문법의 관점. 그래도 대체로 아직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견이 있는 경우들은 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종결어미 중에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을 때 연결어미,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이렇게 나와 있죠. 7차 교육과정 처음 나섰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이 체계를 좀 흔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특히 종속적 연결어미 부분을 손을 대서 그 밑에는 전성어미 중에 부사형 전성어미로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제시한 부분이 있었죠. 그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나온 임용시험의 기출문제에서의 전제는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들로 낸 문제가 덜어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술형으로.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거 공부 안 하는데 당연하다고 공부 안 하는데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심한 거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결과적으로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그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넌지시 보여줬었어요. 대놓고는 안 보여줬지만 묻는 핵심이 그거였어요. 보시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 얘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얘를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특히 사람 이름. 저는 사람 이름 지을 때 드라마 이런 거 저기 포털에다 치면은 이름 쫙 나오잖아요. 캐릭터. 그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막 이름을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이름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한 100개씩. 종속 그래도 생각이 안 나네. 고전적인 걸로 해볼까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문장은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무슨 문장이라고? 너무 쉬워서 그런가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B는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학교 문법에서 저는 부사절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문장 구조가 다릅니다. 문장 구조가. 얘는 주어 서술어고요. 얘는 주어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진짜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제가 조금 이제 다르게 보면 이게 부사절이잖아요. 그럼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부사어거든요. 부사어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어의 기능은 뭐냐면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자유롭다. 그럼 얘를 앞으로 싹 빼면 얘가 되겠죠. 그죠? 얘를 앞으로 싹 뺀 게 A예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A는 문장의 짜임이 뭘까요? 욕하지 마시고 속으로. A는 문장의 짜임이 뭘까요? 문제가 되죠? 그죠?
이게 학교에서 그 7차 교육 과정이 나오기 전에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 문제예요. 부사절이라고서 이게 보이는데 얘가 요 앞으로 싹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선행절 역할처럼. 그럼 얘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봐야 돼?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봐야 돼?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 구조는 이렇지만 사실 얘가 분화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쟤네는 한 덩어리로 항상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한 덩어리로.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거꾸로 얘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은 후행절 안으로 자리 이동이 가능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봤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은 후행절 안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리 이동이. 그래서 쟤는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은 무엇의 역할과 비슷하냐면 부사어의 역할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사실 얘가 없어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비가 오면이 아니고 땅이 젖는다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거 생략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략도 가능. 그것도 부사어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없애버리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이 선행절, 종속절 또는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속절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수의적 부사어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서술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서술어가 또 하나 더 있죠. 용언이. 요 용어는 요거 자체가 절을 이루는 것 같죠. 철수는 학교에서 얄밉게 굴었다 그러면 뭐 철수가 얄미웠다는 뜻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것도 절이면서 부사절이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사실 얘는 문두나 뭐 어디로든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빼는 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필수적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모두 다 자리 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리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수의적 부사어는 그런 제약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만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얄밉게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자리는 모르겠고 문두로 이동하기 힘들겠죠. 그럼 얘는 쟤처럼 선행절처럼 쓸 수가 없겠네요. 그죠? 문두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선행절처럼 쓰기가 좀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종속절처럼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사절 중에 필수적 부사어의 역할을 부사절이 하는 경우들은 종속절이나 선행절처럼 쓸 수가 없으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수의적 부사의 역할을 하니까 거의 늘 항상 부사절로 기능이 가능한데 필수적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안 되죠. 그러면 얘네들 포함 관계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종속절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얘가 대체로 수의적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얘네들이 바로 필수적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되거든요. 이 관계가 이해가 되시면 어떤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함이 되지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종속적으로 아는 문장으로 함의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일로 포함되는 관계가 일방함이니까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사절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일부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니까 걔네들도 또 부사절을 만든 분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대등적 종속절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사절의 카테고리가 엄청 넓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7차 교육과정에 보면 들어가 있고요. 더러 이제 개론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결어미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부사절로 다 들어가 있는 부사형 어미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에서 학교 문법에서는 여기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해서 교과서상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교사형에서는 이것도 가능해 라고 제시했었고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까지 모두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포함된 것은 제시는 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7차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게 맞냐 틀렸냐가 아니라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해하고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종속절과 부사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종속절을 부사절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 본래적 기능을 하나 생각한다면 부사어의 기능을 하니까 모두 할 수 있냐면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뭐죠? 수식이죠. 그러니까 수식도 할 수 있어요. 뭘 수식하냐면 후행절의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체 문장의 서술어죠. 그래서 종결형 수식이 가능해요. 종결형이 나타난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죠. 이렇게 문두로 나오면 마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수식할 수 있다,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그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될 텐데 A와 B에 해당하는 형태니까 종속적 연결어미, 그다음 명사형 전성어미죠. 그 뒤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그 나와 있는 비종결어미들을 다 쭉 나열해 놨는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줄여서라는 거 보이나요? 자료의 네 번째 줄에 줄여서 끝부분에 줄여서는 줄이 어서죠. 어서가 이유나 원인 등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니까 종속적 연결어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의 앞부분에 보면 늘려서 있죠. 늘리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서가 되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갈 형태는 어서가 됩니다. 어서.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명사형 전성어미는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낮추기로 했을 때 기 있죠. 기. 요게 명사형 어미가 되겠죠. 그거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성 방법이 좀 중요한데 자료에 쓰인 비종결 어미 중에서 형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어미가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지만 기능이 다른 경우들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다른데 현재 그 국립국어원의 입장, 다시 말하면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데 나와 있는 경우들은 어미면 어미 안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제 무슨 어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다의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의적 관계로 이제 되어 있는데 동일한 형태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기능이 다른 경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뭐냐면 개입니다. 개. 어이의 개.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과감하게 축소한다. 그러면 과감하게가 축소하다를 수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자리 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빼도 되겠죠. 얘는 부사어로 쓰이는 거죠.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에 들어가야 되겠죠. 요 부사형 어미도 이제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한국어 문법 총론에서는 얘를 부사형 어미라고 지금 써져 해놨고, 전통적인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놨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힘드니까 별로 설명을 안 해놨는데, 걔가 누구냐면 이입니다. 전통적인 학교 문법에서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 소리 다 써보면 그는 소리도 없이 뭐 떠났다. 요때 쓰인 없이에 관한 이야기죠. 요 일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절이잖아요. 이렇게 절인데, 절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서술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 없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있거든요. 없이라는, 없다라는 의미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요 일을 어떻게 보냐면, 얘의 의미가 그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뒤에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최근의 입장이 이제 그 한국문법 총론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사형 어미 이를 거기다 설정해 놓은 거죠. 그럼 전통적인 학교 문법에서는 왜 얘를 어미가 아니고 접사라고 받느냐? 얘는 없이의 이는 분명히 서술어의 의미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더 있잖아. 그래서 이가 결합되어 있는 또 다른 애, 달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더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사전에 이미 없이는 등재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애들은 다 부사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부사로 등재가 되어 있으면 원래는 어근이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라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할 때는 접사라고 그러고 얘네들이라고 할 때는 어미라 그럴 거야? 그래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학교 문법이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접사라고 하자. 그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죠. 부사 파생 전미사라고 하자라고서 이야기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경계를 구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부사로 간주되어 있는 경우들은 접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어미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어디까지 접사고 어디까지 어미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몰라. 서술어의 의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해.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경계에 있는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줄쳐놓고 여기 있는 이는 어밀까요? 접사일까요? 묻는 문제는 주어답게도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부사절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런데, 문제 패턴은 요구하는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고 이론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4번 문제도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거기 제시한 체계에 맞추어서 쭉 나열해 보아야 되고, 그 중에 A와 B가 뭔지, 그 다음에 형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애가 누가 있는지 등등을 적용해서 찾아보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패턴이 다 이런 식의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서 뭘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으면 조건에 맞추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방식의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항 분석하실 때도 문제 기출문제 뭐 본다 또는 모의고사 같은 거 뭐 풀어본다 그러면 그 패턴 묻는 게 뭐지? 뭘 적어야 되지? 그러면 올라가서 자료 분석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료 분석해보고 자료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쓰거나 혹은 조건에 맞추어서 쓰거나 그래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작성 방법에 있는 거. 그래서 잘 안 보는 성격이고 이러면 덜렁덜렁 하시면 뭐 별표를 크게 해놓으시든지 뭐 체크표를 크게 하시든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되면 1점씩 2점씩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1점 2점이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그거 다 세이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졌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이론들을 싹 정리해서 내가 한 2점 3점 높여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놓친 점수들 있죠. 걔네들 싹 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적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점수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새로운 어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구에 맞도록 작성하는 그 방법들이 훨씬 더 필요할 때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중세국어의 재규칭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작년에 제가 모고 때 한번 출제했었던 문제인데요. 얘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재규칭의 구분과 특성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작성 방법에 보시면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재규칭을 높임 관계에 따라 구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대명사는 특히 인칭대명사를 말합니다. 인칭대명사는 두 가지 문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구분해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높임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높임 관계에 따라. 두 번째는 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 수라는 건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높임 관계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수에 따른 것. 그 중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할 때 가장 비교하기 좋은 애가 재규칭입니다. 재규칭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건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자료에 1번과 2번을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중세국어, 2번은 현대국어에 나와 있는 재규칭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케치, 밑작업 같은 것들을 잘 해놓으시면 쓸 때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보시면 높임 관계에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뭐 플러스 높임, 마이너스 높임 이렇게 보면 1가의 중세국어니까 광치, 기껏, 재 이렇게 돼 있죠. 광치, 기껏, 재 가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광치가 기뻐해서 자기 뭐 자기 것 정도 되겠죠. 지금으로 바꾸면 자기의 것을 가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는 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 마이너스 높임의 저. 그 다음 나에 보시면 정반항이 기크샤 붙여 손을 손조 자바샤 작야 가사마 다이시고 이렇게 있죠. 작야 할 때 요것에 대한 이제 원형이 중요한데요. 보통 작야가 나오는 그 성분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관형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야가 플러스 높임이니까 관형격 조사가 시옷이 붙거든요. 유정성을 가져서. 그러니까 항상 형태가 작캇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작캇은 작야 플러스 시옷입니다. 그래서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면 작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미영은 동생에게 저도 모르게 했을 때 여기도 저.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책들을 맡기셨다 했을 때 여기에 당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도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여기 중세저가 현대의 저로 이제 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다만 이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지금 이렇게 제기층이면 3인칭이죠. 3인칭 주어를 대신해서 나타나니까 3인칭인데 1인칭을 나타내는 말도 나 말고 저가 생겨납니다. 그게 1920년대 30년대쯤 돼요. 그래서 저가 쓰인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중세국어문에서 내가 저를 찾았다 그러면 전부 다 제기층이에요. 근데 현대국어에서 저를 찾았다 그러면 이게 제기층인지 1인칭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높임일 때는 자기가 당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기는 사라지고 이 자리를 당신이 대신 들어가서 메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출문제에는 요 사이에 자기 이런 거 물어봤었죠. 자기, 저.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그러면은 헤라체로만 나오느냐? 아니면 헤라체와 하계체를 이렇게 묶어서 아울러서 쓰이는 경우냐? 주로 이게 두 개가 딱 대립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면 뭐 저는 헤라체고 자기는 하계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응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뭐 자기와 같은 경우들도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나 공통적 속성은 마이너스 높이입니다. 마이너스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지시하는 대상이 필요한데 지시하는 대상은 제귀칭의 이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3인칭 주어를 지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광치, 자기는 거기 나와 있는 정반왕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는 저는 누구였지? 미영인가? 미영이고 여기 당신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렇게 지시하는 대상들이 분명하겠죠. 그래서 요거의 공통적인 속성은 3인칭 주어를 대신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3인칭 주어일 때 인칭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이 뭐냐면 플러스 유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정명사가 주어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 방법 두 번째 보시면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을 지도 내용으로 제시하는데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제규칭은 주로 3인칭 주어를 대신하여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3가는 3인칭 주어를 대신하였지만 비문이고 3나는 3인칭 주어가 아닌데도 비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죠. 3번에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론적인 지식이 먼저 일단 나와야 돼. 위에는 1번, 2번은 자료를 분석하고 걔네들 정리해서 이제 쓰는 거라면 3번은 자료 분석할 것은 이제 별로 없는데 이론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특히 3가의 경우에 3인칭 주어임을 대신했는데도 왜 비문이냐 이야기했었을 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인칭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1인칭, 2인칭이 아니니까 3인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무정성을 가지고 있는 유정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정성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인칭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인칭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얘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제기칭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걔가 비문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에 나가 주어로 나왔거나 나만 나왔지만 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나 너와 같이 1인칭이나 2인칭이 주어인데 문장 중간에 자기나 저와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기칭, 그러니까 3인칭 제기칭이 가지고 있는 대명사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시성이거든요. 아까 얘가 이게 뭐냐면 지시성이거든요. 뭘 대신하냐면 이때 지시는 그 우리가 지시 표현할 때 그 지시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시예요. 그 앞에 있는 3인칭 주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인칭 주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제기칭의 지시 대상이 3인칭 유정성을 가진 3인칭 주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자기도 우리가 제기칭이다라고 한다면 지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쓰이는 자기가 얘네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1인칭, 2인칭과 같이 연결되어 나왔었을 때 주로 뭐냐면 지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는 표현들, 다시 말하면 관용적 표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슬로건처럼 나오는 거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런 것처럼. 그랬을 때 자기.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 자기는 사실 대명사라기보다는 명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명사.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은 저럴 때의 자기를 중립적이다라고서 말하기도 합니다. 중립적이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명사로서의 기능을 한다.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인데 아마 다음에 또 비슷한 걸 또 더 풀어볼 수도 있는데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부분이죠. 사이소리 현상이 꽤 오랫동안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출제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의문론 전공하시는 분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이소리 현상이. 그래서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낼 수 있고요. 조금 더 내시고자 했었을 때 그래도 어떻게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면 니은 첨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은 첨가. 근데 니은 첨가는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문제가 좀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소리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작성 방법에 보시면 유형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료에서 모두 찾아 그 기호를 제시하고 이들을 A와 B로 구분하여 의문 변동의 환경을 설명해라 하고 앞에 이제 제가 수정해 줬죠. A는 교체, B는 첨가 이렇게 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유형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료에서 찾아 의문 변동의 환경과 첨가된 의문에 대해 설명하는데 결과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을 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위에 나와 있는 체계에 맞추어서 정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는 건데 그 중에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5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론적 측면에서 보기 위해 1번부터 보시면 대패밥, 콧등, 햇살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면 선행 요소, 그 다음에 후행 요소 이제 좀 나누어서 본다면 1번과 같은 경우는 선행 부분이 모음이죠. 모음이고 뒤에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신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첨가되는 음은 첨가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첨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건데 사이소리 현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합성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선행 요소가 첫 번째 어근이 되고요. 후행하는 요소가 두 번째 어근이 됩니다. 그때 요 사이에 어떤 소리가 더 생겨난다.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죠. 이때 요 시오 또는 디귿이 여기에 더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때 결과적으로 얘가 추가돼서 뭔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네들이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은 탈락하죠. 원칙적으로 쟤네들은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솜입을 눈요기 생연필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냥 발음대로 하면 솜입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요기 생연필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행하는 부분이 자음이고요. 후행하는 부분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모음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걸 다 풀어서 쓰면 이야 여여요 이렇게 됩니다. 이야 여여요. 요때는 여기 니은이 첨가되죠. 결과적으로도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니은이 하나가 첨가되는. 이렇게. 3번은 콧날, 아랫니, 뱃머리 이렇게 되겠죠. 3번은 앞에가 모음으로 시작하고요. 뒤에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애들인데 이때는 똑같이 시옷이나 디귿이 첨가됩니다. 여기서 얘가 첨가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첨가된 의문은 얘고요.
얘가 나중에 시옷이 첨가됐다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죠. 디귿이 니은하고 만나거나 디귿이 미음하고 만나면 뭐가 되냐면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요게 이제 요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바뀌니까 마치 결과적으로 보면 니은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죠. 학교 문법, 교과서에서 서술할 때는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첨가된 의문을 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서술하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요소가 자음이나 모음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의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선행 요소, 그러니까 선행 요소의 의문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앞말의 의문과 상관없이 뒷말이 니은 미음이거나 뭐 이모음 이하여유인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 보시면 아침밥, 물동이, 창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음이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인 경우입니다. 이때도 여기 시옷 또는 디귿이 첨가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얘네들이 된소리로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옷이나 디귿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 이제 탈락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얘죠. 얘. 자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4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자음은 울림소리라고서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의 경우는 깻잎, 나뭇잎, 베갯잎 이렇게 되는데 모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모음 계열로 나타나죠. 이때는 두 가지가 첨가됩니다. 먼저 시옷이나 디귿이 첨가되고 나중에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어서 사실은 뭐가 먼저 첨가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두 개가 다 첨가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정확합니다. 얘가 첨가되면 얘가 첨가될 수 있기도 하고요. 얘가 첨가되면 얘가 첨가될 수도 있어요. 요게 첨가되면 자음이 되는 어디 갔지? 자음이 되는 거죠. 그럼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고 니은이 첨가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면 이렇게 시옷 디귿이 첨가되는 거 이렇게도 첨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가 먼저 첨가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첨가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얘가 첨가되고 나서 얘가 첨가되면 얘랑 똑같이 니은을 만나니까 얘도 니은으로 바뀌겠죠. 비음화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니은이 첨가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시면 기역, 니은 이거 볼까요? 요게 기역 플러스 니은이겠죠? 기역, 니은, 기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네 셋이 이렇게 셋이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맞추면. 자, 그때 이제 보면 유성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자음인데 얘네들을 염두에 두니까 이제 유성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결과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 소리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네요. 4번하고 1번이 한 세트. 이렇게. 요게 교체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첨가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B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A에 들어가는 애는 1번, 4번. 그 다음에 B에 들어가는 애는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 정리했으니까 뭐 두 번째 것도 쉽죠. 이 부분에 되는 건데 그 원문자 2는 제가 왜 냈을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니은 첨가 때문에 된 겁니다. 니은 첨가. 그래서 학교문법과의 이야기 관계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학교문법에서 사이소리 현상을 인정한다 그러면 니은 첨가 중에 합성어의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갑니다. 사이소리 현상에, 합성어의 경우만 사이소리 현상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사이소리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류가 하나. 그리고 예전에 독소문법 기준으로 보면 사이소리 현상을 제시하지 않은 교과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걔네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니은 첨가라고 아예 딱 해놔요. 그럼 니은 첨가라면 이런 애들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이소리 현상들은. 걔네들은 이제 요것만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는 원래 니은 첨가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합성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파생어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생어일 때 얘는 이런 게 있죠. 한여름 같은 경우에 파생어거든요. 앞에 접두사가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한여름 이렇게 발음되죠. 한여름. 그죠? 맨잎 이런 것들처럼. 파생어일 때도 니은 첨가가 나타날 수 있죠. 그게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공부하시라고 2번째 거 넣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니은 첨가를 물었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들도 중요하지만 형태론적 환경이 합성어뿐만 아니라 파생어도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원래 니은 첨가예요. 근데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문적 환경 중요하고요. 그 외에 합성어인 경우로만 국한해야 돼요. 원래. 근데 교과서 집필될 때 보니까 그때 천재교육인가에는 보니까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놓고 파생어인 경우를 예로 써놓은 경우가 있었고, 그게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예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과서 이제 고쳐야 돼요. 아예 지금 교과서 사라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사이소리 현상대로, 그 다음에 니은 첨가는 니은 첨가대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회 부분을 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최근의 문제는 문제 묻는 방향, 그러니까 화제, 키워드가 뭔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자료 분석, 정리하시고, 얘네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답안을 쓰는 그 과정들을 계속 이제 뭐 12월 달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완성도 있는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혼자 하셔도 되고요. 스터디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답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개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이제 제대로 된 답안을 하시는 것이 다른 답 쓸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시계로에서 3시부터 해가지고 뒤에 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